일단은 오늘 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정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우리 화명 실시가지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한 정비사업 이야기 나누기 전에 일단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우리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세 가지로 나눠서 최근 주요 이슈와 전망,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우리 부산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부산의 세계적 위상에 따라서 우리랑 좀 다른 세상이라고 하는 서울 지역과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지 않고요. 거의 유사한 흐름을 쫓아갈 수 있는 유일한 도시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우리 지역을 비교해서 우리 지역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해 갈지 요 이야기를 하고, 요 서울과 우리 지역의 부동산 시장 변화 이야기를 할 때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에 대한 이야기들도 제가 같이 나눠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첫 번째 이슈는요. 부동산 시장이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의 가격이 높게 올라가다가 최근 꺼지기 시작을 했고요. 우리 부산 지역은 3년 6개월 동안 가격이 빠지다가 우리 이 자리에 중개업하시는 소장님도 앉아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가격이 조금 반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지역은 주택가격이 하락세가 멈추고 지금 한 4주째 계속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라간다는 얘기냐 떨어진다는 얘기냐 무척 혼란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지금 지역별로 주택시장 중심으로 해서 초양극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서울과 우리 부산 지역의 아파트 기준으로 한 매매가가 10년 만에 2배에서 3.5배로 확대가 됐습니다. 즉 10년 전에는 부산 평균적인 주택 2채를 팔면 서울의 평균적인 주택 1채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 10년 만에 3채 반을 팔아야지만 서울의 평균적인 주택 1채를 살 수 있는 쪽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상대적인 우리 지방분들의 박탈감이 무척 커지고 있는 상태이죠. 우리는 부산을 지키고 부산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여기서 먹고 살고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서울로 간 친구는 서울에 집 한 채 샀는데 가끔 부산에 내려와가지고 롯데 좋아하는 것처럼 롯데 야구도 가고 하면서 끝나면서 집 이야기를 하면은 서울에 집 한 채 갖고 있는 친구는 나보다 재산이 이 통계로만 보면은 3배 이상 벌어진 거죠.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더라도. 무척 가슴 아프고 좀 박탈감도 느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서울은 10년 동안에 148% 올라갔고 우리 부산은 51% 정도 올라가는데 그쳤습니다. 물론 나머지 광역시보다는 우리 부산이 10년 동안에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래도 우리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게 아니라 서울이랑 비교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따 우리 정 의원님한테도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부산에서 해야 할 일들 같은 얘기도 조금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양극화 앞으로 더 벌어지지 않게끔 정말 우리 말로 단디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또한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또 하나 혼란스러운 모습은요. 그러면 부산에서는 어떠냐? 부산에서도 이 양극화가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부산의 이 아파트 가격이 부산 지역의 싼 아파트, 비싼 아파트 격차가 6.3배로 벌어졌습니다. 그 전에 통계는 6.6이었는데 조금 줄어들긴 했어요. 이 6.6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부산 지역의 싼 아파트 20%, 싼 집 20%의 평균 아파트 가격하고 비싼 집 20%의 평균 가격의 격차가 6.6배가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싼 집 20%의 평균 가격이 1억이다라고 하면은 비싼 집 상위 20%의 평균 가격은 얼마란 얘기입니까? 6억 6천이란 얘기죠. 이게 5년 전에는 4.5 내외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6.6까지 벌어졌습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부산이 울산, 대전, 광주, 대구, 인천 부산보다 반밖에 안 되는 도시보다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진 거죠. 엊그제 보셨죠? 여기 청약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해운대의 모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5천만 원에 육박하는데 84제곱미터의 경쟁률이 130대 1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채당 한 40억 정도 하는 펜트하우스 몇 채 분양 안 했는데 그것도 한 3대 1 정도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했어요. 와, 우리 이 정도 같으면 감히 얘기가 나오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시나 정부에서 관심을 안 갖고 또 많은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 격차가 앞으로 5년 후에는 10배 정도 차이가 벌어진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 부산에서도
싼 집은 1억인데 비싼 집은 10억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부산 내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지는 거예요. 무척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지금 그 지역, 해당 지역 내에서 싼 집과 비싼 집의 구별 동향을 봤더니 구별은, 그러니까 어느 구가, 부산에서는 지금 부산의 양극화가 제일 큰데 어느 구가 제일 비싼 집과 싼 집이 격차가 크냐 봤더니 전국 220개 시군구 중에서 해운대구가 제일 격차가 크더라고요. 해운대가 앞서 말씀드렸던 평당 5천만 원짜리가 분양을 해서 제일 잘 살고 좋은 동네인 줄 알았더니 또 제일 싼 집이 많은 데가 해운대예요. 네. 차라리 우리 저쪽에 어디 우리 그러니까 좀 소득이 낮으신 분들이 많이 사신다는 특정 어떤 지역이 있다라고 봤을 때 그 지역은 집값이 낮을 뿐이지 비싼 집과 싼 집의 격차가 크진 않아요. 근데 해운대는 전국 220개 시군구 중에서 그 격차가 제일 큽니다. 제일 큽니다. 싼 집과 비싼 집의 격차가. 그러니까는 해운대구라고 해서 다 잘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강남이랑은 틀려요. 서울의 강남은 싼 집과 비싼 집의 격차가 별로 없죠. 별로 없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무척 좀 혼란스러운 모습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혼란스러운 모습 중에 하나는 지금 집값이 서울 수도권 올라가다가 꺾였고요. 우리 부산은 3년 6개월 동안 집값이 떨어졌었습니다. 최근 들어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안 좋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비싼 집의 거래는 잘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서울의 용산구 한남동이라는 데서 한 채가 220억짜리가 거래가 됐고요. 집 한 채가. 그 다음에 역시 성수동이라는 데 145억. 그 다음에 판교 분당 같은 데서도 40억. 그 다음에 우리 부산 같은 데서도 해운대 모 아파트가 48억에 거래가 됐고 35억에 거래가 됐고 대구 수성구에도 26억, 광주 남구에서도 20억에 거래가 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싼 집보다는 비싼 집의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아, 이건 뭔 말이냐. 아, 집값이 다 떨어진다는데 무슨 220억짜리 집을 누가 사느냐. 이런 무척 혼란스러운 모습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고요. 또 혼란스러운 모습 중에 하나는 서울에 반포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서초구 반포동에 레미안 원베일리라는 아파트 84제곱미터 33평짜리가 60억 정도의 거래가 최근에 됐었는데 최근에 72억까지가 거래가 됐습니다. 33평짜리가 평당 2억 정도를 돌파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좀 지나면은 우리 뭐 화명 신시가지도 지금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지만 서울의 주요 지역의 재건축이 끝나면 집 한 채 33평짜리가 100억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고가 아파트의 거래가 잘 되는 거죠. 특히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6월 27일 날 현 정부 대통령님께서 처음으로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6억 이상의 대출을 안 해준다. 그리고 다주택자는 서울 수도권에서는 아예 대출을 하나도 안 해준다. 내 소득이 얼마든 내 집이 얼마든 간에 하나도 안 해준다. 이런 대책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몇십억짜리를 현금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있으시다는 거죠. 무척 지금 혼란스러운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동향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건설업에 대한 위기가 상당히 많이 지금 팽배해져 있습니다. 이 지금 아파트 사업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거고 또 측면을 봤을 때는 이 아파트에 대한 그 사업을 두고 조금 우리 정서적으로는 집이 충분히 있는데 아파트를 왜 자꾸 져주느냐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어느 측면에서 보든지 간에 이 건설업이 현재 시점에서는 특히 지방 지역에는 무척 어려움에 놓여져 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아파트를 져도 팔리지 않으니까는 미분양으로 남아있고 미분양 남아있으니까는 건설회사가 부채가 늘어나고 부채가 늘어나니까는 건설업이 부도가 나는 이런 연쇄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작년에 전국에서 건설업체 흔히 말하는 그 전국 순위 1000위 안에 들어가는 건설회사가 25개가 망했는데 그중에 4개가 부산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전국 시도 중에서는 부산이 부도율이 제일 높았다. 우리 지금 이름만 대면 알만한 건설사도 부도가 났었잖아요. 예. 이러다 보니까는 이 건설사들도 어떤 다소간의 다주택자들이나 또는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 건설업이 자꾸 어떤 집을 많이 져줘가지고 자기네는 돈을 벌어가지만
또 반대로 어떤 투기를 좀 조장한다거나 또는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돌아가는 형태의 주택을 공급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특히 건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30%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으면은 10명 중에 3명의 근로자, 10가구 중에 일을 하고 계시는 3가구의 가장은 직장을 잃거나 돈을 못 벌어오는 형태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 또한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 건설업을 키우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부동산 어떤 가격에 대한 자극을 해서 또 투기를 조장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너무 다운을 시키게 되면은 세금도 안 건치고 또 직장도 잃는 이런 모습까지 같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무척 어려운 그런 위기에 놓여져 있다. 지방 같은 경우에. 세 번째 최근의 이슈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떨어진다를 지금 또다시 전문가별 또는 개인별로 상당히 많이 지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가격이 올라가다가 조금 떨어지니까는 이제는 서울 더 이상 안 올라간다. 봐라, 대출을 안 해주는데 무슨 집을 살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해서 완전히 폭락론을 이야기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반대로 이 지금 현재 오늘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님께서 그 인사청문회 하시면서 이야기를 무척 많이 강조하시던데 이 집을 많이 안 줘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도 집이 남아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년부터는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진다는 얘기는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집이 너무 많이 안 져졌다. 안 져진 이유는 왜 그러냐? 우리 부산이 3년 동안 경기가 안 좋았거든요. 그 때문에 당연히 건설사들이 집을 적게 지어준 거죠. 그때 3년 전서부터 적게 지어진 집이 입주할 시점 4년 차가 되는 내년부터 새 아파트가 줄어드는 거예요. 특히 2027년, 8년도에는 지방지역 같은 경우는 예년에 입주해야 할 아파트만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파트 기준으로 현재 확인 가능한 물량만 보더라도 평년 입주 물량의 약 60% 이상 입주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집을 져주겠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님께서 집을 져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그 집은 언제쯤 분양을 하느냐. 빨리 준비를 하더라도 한 4, 5년 걸리고 또 4, 5년 후에 공사를 하게 되면은 입주까지 하면은 7, 8년, 8, 9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항상 우리 과거에 보면은 이 아파트가 남아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파트는 계속 져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이 이야기 들으면은 우리 이제 앉아 계시는 우리 북구 시민 여러분들 아마 되게 의아해 하실 거예요. 야, 부산에 집이 다 남아돌고 지금 아파트도 안 팔리고 남아있는데 무슨 집이 부족하느냐. 맞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아파트가 부족한 거예요, 아파트가. 집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은 다 아파트만 들어가 사실라 해요. 단독주택 안 들어가 사실라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단독주택이라든지 노후된 주택은 남아도는데 조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는 아파트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몇 년 동안은 좀 더 집을 져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금 북구 시민 여러분들이나 저나 아파트 안 살고 앞으로 도장 찍자. 아파트 안 살고 우리 단독주택 빈데 가서 살자. 갖고 지금 여기 계시는 60분 다 몰려가가지고 아파트 안 찾고 단독주택 빈집에 들어 사시면은 아파트 안 져줘도 돼요. 근데 저도 아파트 살아야 되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파트 선호하면서 사셔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거주하시겠다는 분이 10가구 중에서 9가구예요. 지금 아파트 주거 선호도가. 예.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는 또 새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는 새 아파트에 선호도가 생기다 보니까는 이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공급 부족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이 남아돌고 텅텅 비면서도 아파트가 부족한 지역이 나오고 그 지역에서 아파트를 안 주게 되면은 그 지역은 집값이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천정부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책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 지방 부동산 시장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최근에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집을 가지고 있다가 판 사람, 집이 없는 분, 집을 한 채 갖고 계신 분, 집을 많이 갖고 계신 분,
이분들 사이에서 상당히 많이 이 집을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집을 사야 되느냐, 아니면 집 있던 것들도 팔고 전세로 가야 되느냐, 이렇게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배우자분들과 함께 이 집 이야기 한번 일부러 하실 필요는 없는데, 오늘 저기 동아대학교 강정규 교수 얘기를 들어봤더니, 야, 이 집을 어떻게 해야 되겠더라 얘기하시면은 아마 같이 사시는 분들, 배우자분들 다른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걸요? 만약에 집을 팔고 전세를 좀 더 살자 이야기하면은, 야, 무슨 집을 파느냐, 지금 부산의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 이런 얘기 하실 분도 계시고, 또 집 한 채 갖고 계신 분이 오늘 강정규 교수 얘기 들어봤더니 좀 집을 하나 더 사야겠다, 그렇게 또 배우자분을 얘기하시면, 야, 지금 무슨 집을 사느냐, 집이 지금 다 텅텅 비고 다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데, 아마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무척 이 주택 소유 여부를 둘러싼 갈등도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이슈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 새로운 대통령께서 집권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새로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것들도 무척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는 과거에 우리 민주당 측에서 할 수 있었던 부동산 정책과는 다소 다른 모습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를 들자면은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시키겠다, 그 다음에 주택 공급 같은 거 늘려주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었는데, 과거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찾아보기가 좀 힘들었었죠. 그런데 다시 이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전체적인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공공성, 그 다음에 그 형평성, 그 다음에 사회복지에 무게를 두고 있는 정책들이 많이 지배적으로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여기 보셨던 것처럼 흔히 말하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대책이 나올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반대로 과거의 진보 정권과 다소 다른 기조는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좀 약간 그 건설사도 좀 살려야겠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지방도 좀 살려야겠다라는 것들은 과거에 우리 민주당 집권하셨던 분들과 좀 다소 차이가 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가격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조금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서 경제를 부흥하려고 하는 것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부산 같은 지방 지역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좀 보완이 돼서 다듬어지면은 좀 발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최근 이슈 중에 하나는, 우리 부산 지역이 생각보다 대규모 국책 사업, 시책 사업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 북항 2단계 개발 사업, 그 다음에 우리 강 건너에 있는 강석권 개발 사업, 그 다음에 제2센텀 사업, 그리고 부산역 지하화 사업, 그리고 최근에 우리 해운대구와 강서구의 세 군데의 그 혜택을 본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본다면 대부분이 2030년 초 전후로 해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 사업을 통해서 수십조 원의 돈이 투여가 됩니다. 아마 이 2030년 초반까지 이 사업이 원래대로 계획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부산이 느끼는 것과 완전히 다른 모습도 일부 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자영업 하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좀 힘들지만 2030년까지는 한번 버텨보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2030년까지는 한번 살아보자, 우리 부산의 다른 모습이 보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시도 단위에서 우리 부산처럼 이렇게 수십조 원의 국책 사업, 시책 사업이 나와서 우리 부산을 좀 육성시키려고 하는 그런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있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 해수부 내려오죠. 또 산업은행도 조금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저기 문현 금융단지에 보면은 공기업들 많이 내려왔죠. 이걸 혁신도시라고 하는데
2차 혁신도시를 통해서 서울 근교에 있는 공공기관이 또다시 한번 지방으로 이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최근에 발표가 됐어요. 우리 현 정부에서. 그래서, 예? 그거는 아직 위치까지 안 나왔는데, 그거는, 근데 우리 부산은 아마 지금 혁신도시가 있는 데가 세 군데잖아. 영도, 문현, 그 다음에 센텀. 그 세 개 지역에 또 배치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 이제 우리 정 의원님 같은 분들께서 노력해 주셔야 할 게, 우리 부산에 이왕이면 좀 힘이 될 만한, 돈이 될 만한 2차 공공기관을 우리 지역에 끌고 내려오셔야 돼요. 지역별로 엄청나게 물밑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서울과 서울 가까이에 있는 것들은 다 내려왔는데, 경기도, 뭐 어디, 수도권에 인천에 있는 거, 뭐 이렇게 뭐 경기도, 이러한 공기업은 다 이제 지방으로 또 분산 내려올 거예요. 그걸 지금 선점해서 해야 되고, 특히 다른 지역보다도 북구에 좀 데리고 와야 돼요. 북구에 데려와야 돼요. 북구에. 왜냐면 지금 영도, 센텀, 영도, 문현, 센텀에 혁신지구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우리 북구에도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강의하다가 중간에 박수 받는 거는 대가리 머리 털라고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는 교수님 만들어 주실 거 아닌가요, 지금? 북부에 내려와야 할 이유, 그죠? 예. 그 이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 명분은 충분하게 있죠. 명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또 우리 부산시의 16개 구군과의 또 싸움이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명분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땅도 있어야 되고요. 전략도 있어야 되고요. 근데 우리 북구는 땅은 제가 보니까는 찾으면 있겠더라고요. 찾으면 있죠. 찾으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다가 약간 우리 이제 그 정 의원님이나 전재수 의원님 같은 분들의 노력에 의하면은 이제 북구 쪽으로 유치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지금 유튜브 보시면 집값이 폭락하신다는 분들, 이렇게 2026년까지 집값 쭉 하락한다는 분들, 그 다음에 4개월 뒤에 생제 온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반대로 집값이 올라간다는 분들도 계세요. 유튜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막 그때 가서 거짓말인 게 탄로 나더라도 야, 내일 집값 폭락한다 막 이렇게 4개월은 무슨 4개월이야. 내일 폭락한다 막 이래버려야죠. 그 다음에 북구 뭐 내일부터 화명 신시가지 뭐 어떻게 돼서 뜬다 막 이런 얘기를 해야지만 사람이 확 달려들지 뭐 정직한 얘기만 하니까는 맨 조회수가 뭐 몇천 건, 뭐 몇백 건, 뭐 이렇게 하고 말더라고요. 지난달에 구글에서 $100 들어왔더라고, $100. 유튜브 했는데. 2달 한 게 $100 들어왔어요. 유튜브 수입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극적으로 해야지만 되는데 다 틀렸다라고 저는 봐요. 다 틀렸다 보는데 앞으로의 집값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느냐. 일단 큰 몇 가지 영향 요인에 의해서 집값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일단은 금리가 가장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금리는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연말까지 2.0% 정도로 떨어진다 하니까는 요거는 집값을 조금 상승시키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집값이 올라간다는 게 꼭 좋고 또 떨어진다는 것이 꼭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부산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 거래는 잘 돼야 되거든요. 거래. 그러니까 싼 가격이라도 거래만 되면 되는데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이 거래가 잘 된다는 의미는 무척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부산시 세수와 연관되고 있고 또 이 자리에 우리 중개파시는 소장님들 계시겠지만 우리 소장님들을 비롯해서 이사하시는 분들, 도배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법무사분들, 세무사분들, 부동산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거래가 우리 주택, 아파트 기준으로 한 달에 한 2,000건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요.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잘 됐을 때 한 달에 16,000건이 거래가 됐어요. 그때 벌어들이는 부산시 세수입하고
그때 우리 소장님들이 벌어들이는 중개 수수료하고 그때 이사업체 하시는 분이 벌어들이는 수입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격이 올라간다 떨어진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모습을 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의 핵심은 거래량입니다. 그러니까 살 때 사야 되고 팔고 싶을 때 팔리는 것들 그게 꼭 아파트만이 아니라 상가도 마찬가지고 공장 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강 건너에 그다음에 저 장림 사상 녹상공단 가격은 올라가 있는데 거래가 안 돼요. 그분들은 왜 팔라 하느냐? 더 큰 곳으로 갈라 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공장이 안 팔린답니다. 안 팔린답니다. 그래서 토지든 상가든 공장 창고든 아파트든 간에 거래가 잘 돼야지만 그 지역에 산업이 돌아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금리가 좀 떨어지게 되면은 가격도 조금 올라가고 거래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통령님께서 임기를 시작을 하셔가지고 집권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서울 집값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잡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규제가 앞으로 좀 강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서울 집값은 좀 떨어질 거예요. 떨어질 거예요. 여기에서 앞으로 계속 떨어진다는 거의 전제는 서울에 집을 많이 져줘야 돼요. 서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대통령 선거 기간에 여야를 막론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켜 주겠다. 그를 통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규제를 통해서 수요를 억제함과 동시에 공급도 늘려줘야지만 집값을 잡겠다라는 그런 과거의 경험에서 나왔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 규제에 대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마 조금 집값을 잡는 데 역점을 둘 것이다. 결국은 이러한 정책이 나오게 되면은 서울이든 지방이든 집값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는 집값이 좀 올라가 주게 하는 요인, 정부의 정책은 규제 강화가 지속됨으로 인해서 집값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이유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 상황입니다. 경제 성장. 그런데 이 경제 성장률이 매우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지금 1.5%로 예측한다는 보고까지 나왔는데 최근에 아시아개발은행이라는 걸 봤더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대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우리 여기 지금 조금 나이 드신 분들 한번 경험해 보시면 옛날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클 때 1년에 경제 성장률이 7, 8%, 10% 정도 됐었습니다. 지금은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때 내가 100을 벌었으면 지금 10밖에 못 버는 성장률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돌아야지만 또 내가 돈이 있어야지만 결국 집도 사고 다른 데 투자도 하고 장사도 하실 텐데 결국 돈이 안 도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장사도 못 하시고 또 사업 확장도 못 하시고 집도 추가적으로 못 사시는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경제 상황만을 두고 봤을 때는 집값이 좀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인구 구조입니다. 절대 인구가 느느냐 줄느냐, 세대수가 느느냐 줄느냐, 그리고 고령자 수가 느느냐 줄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데 이것 또한 상당히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부산 같은 경우에 출생아율이 작년보다 좀 늘기 시작을 했대요. 정말 많이 아이들이 없잖아요, 지금. 좀 다녀보십시오. 우리 신생아들 거의 아기들 못 보잖아요.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부산에서? 요 강 건너 강서구. 강서구에는 임산부도 좀 보이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 손잡고 다니시는 분들도 보세요. 네. 그래서 지금 인구 소멸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인구 소멸 지수에 의해서 부산의 16개 구군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줄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이 강서구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다 줄어요. 지금 현재 인구 소멸 지수가 1단계부터 제일 안 좋은 5단계까지가 있는데, 이미 부산에는 6개 구가 제일 안 좋은 5단계에 들어가져 있어요. 이 5단계는 좀 세게 얘기하면은요,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사람이 한 명도 안 산다는 통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 그렇게 드리고, 원래 이론상으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만든 그 가임 여성들의 비율을 가지고 소멸지수를 예측한 건데,
앞으로 신생아가 하나도 안 태어나면은 그 지역에 살던 분이 다 돌아가시고 사람이 하나도 안 산다는 통계거든요. 이게 부산에 벌써 6, 7개의 구가 인구 소멸지수 최고 단계에 올라가져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강서구만 3단계, 비교적 보통 단계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이 인구 구조가 나빠진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앞서 잠시 보셨지만 대규모 개발 사업이 빨리 끝나느냐 아니면 아주 천천히 늦게 끝나느냐도 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분석해 보면은 앞으로 집값을 끌어올릴 만한 요인도 있고 떨어뜨릴 만한 요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 요인보다는 집값을 좀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는 요인이 현재 시점에서 우리 부산에서는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기관들이 예측한 주택가격을 두고만 봤을 때는 올해도 지방은 조금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부산의 16개 구군 중에서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구군은 주택가격이 거의 4년째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다만 지금 조금씩 우리 부산이 나아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금리도 좀 인하가 되고 대규모 개발 사업도 좀 나오고 또 새 정부가 우리 부산을 좀 한 번 더 챙겨주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도 커지면서 조금씩 집값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는 지역은 조금씩 늘고 있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근데 부산 전체가 한꺼번에 좋아질 가능성은 비교적 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어느 구 반등됐다. 그 다음에 해수부 이전되면서 뭐 동구 쪽이 조금 요즘 오피스텔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가격이 올라간다더라. 그리고 이 새 아파트 중에서 고가 아파트가 좀 청약이 잘 된다더라. 그래서 실제 지수라는 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봤더니 몇몇 개 구가 100 가까이 100보다 조금 높아지는 형태로 바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단기적인 시장 전망은 좀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났다. 우리 부산은. 그리고 그 늘어난 지역이 조금씩 확대가 될 것이다. 그런데 부산 전체가 올해 한꺼번에 다 좋아지기는 조금 이르다. 시기상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무척 커 보입니다. 이게 일본의 부동산 시장 모습인데 일본에 100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100이라는 물건이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10에서 15%, 그 다음에 가격이 정체되는 거는 70%, 그 다음에 아예 큰 폭락을 하는 것이 또 10에서 20%.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10개 중에 거의 8개, 9개가 부동산 가격이 하나도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 두 개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지역이나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락하거나 정체되어 있는 지역이 일본처럼 많지는 않지만 상승하는 지역이 앞으로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은 가격이 움직이지 않고요. 아주 일부 지역에서나마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여기 보십시오. 한자로 무가치. 그러니까 부동산의 무가치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빵원이라는 거야, 빵원. 이런 지역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 지역의 상당수가 이렇게 세 가지 모습을 띠면서 시장이 전개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집값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올라간다,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떨어지는데, 내 거 포함해서 다 떨어지는데, 옆집 아줌마 거만 올라가요. 그 다음에 다 올라가는데 내 거만 안 올라가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올라간다, 떨어진다 딱 두 가지만 보시면 안 돼요. 지역별로 무척 세세하게 올라가는 지역, 떨어지는 지역이 구분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금방 나타나지 않지만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걸 저는 3극화라고 얘기합니다. 상승지역, 정체지역, 폭락지역, 이렇게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난다. 우리 북구에서도 나타날 거고요. 우리 부산에서도 나타날 거라고 보여줘요. 북구 내에서도 요 요인, 요런 요인이 있는 곳에 내 집을 갖고 계신 분의 집은 올라가거나 가격이 유지가 되는데, 요런 요인이 해당되는 집에 갖고 계신 분들의 집은 팔리지도 않고 전세도 안 나가고 월세도 안 나가고
이런 모습을 띠는 모습들도 그러니까 작지만 북구 내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부산 전체에서 나타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값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두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앞으로 우리 지역에는 어떤 변화의 모습이 나타날까? 우리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연관돼서 또 서울 지역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부산의 모습을 서울시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부산이 서울과 유사하게 가느냐에 대한 것들은요, 우리가 잘 모르는 부산의 세계적 위상이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국가 227개 국가에 수천만 개의 도시가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부산의 위상이 엄청나게 높더라고요. 서울도 높지만 우리 부산도 세계적 위상이 무척 높은데 어떠한 위상이 높는지 한번 보면은요, 일단 부산이 우리나라 제2의 도시로서 세계적인 227개 국가 수천만 개 도시 중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도시 세계 143위랍니다. 그 다음에 서울은 35위. 아니, 왜 나가보시죠. 인구 300만 사는 도시 별로 없습니다. 우리 부산 줄었다 하더라도 지금 330만 명 아닙니까? 이 인구가 세계 143위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부산이 세계적으로 고층 건물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도시 세계 10위랍니다. 세계 10위. 예. 아니, 옛날에는 우리 홍콩 야경 보러 홍콩 많이 가셨잖아요. 지금 홍콩 가면 별거 아니에요. 옛날에 홍콩 가면은 그 야경 한번 보면은 우리 속된 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홍콩 간다. 이런 말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홍콩의 야경을 보고 놀라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홍콩 가면은, 이러고 말아요. 또 가지도 않고 더우니까 지금. 오히려 우리 부산에 황령산에서 내려보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더 아름답고 더 화려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고층 건물이 많은데 무려 세계 10위, 서울이 3위,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의 세계적 위상이 정말 대단한 게 우리 여기 가까운 강서구를 중심으로 한 항만 물류 도시로서 항만 물동 처리량이 세계 7위랍니다. 227개 국가 중에서 7위랍니다. 7위. 수천만 개 도시 중에서.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부산 신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컨테이너 처리량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요. 저에 따라서 일자리가 엄청나게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우리 부산의 세계적 위상은 이 마이스 행사, 즉 우리 백스코와 같은 국제회의를 가장 많이 개최하는 세계적 도시인데 아시아에서는 5번째로 국제회의를 많이 개최하고 있고요. 세계적으로는 17번째 도시로서 국제회의를 많이 개최하고 있답니다. 우리 지금 부산에 보면 요즘 KTX 표가 내려오는 표가 빨리 예약을 안 하면 거의 없습니다. 수서 가는 SRT는 거의 한 달 전에 뭐 특실 일반실 하나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외국인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것들도 일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우리 부산의 세계적 위상은 세계적인 국제금융도시 세계 25위랍니다. 세계 25위. 그래서 이 지금 글로벌 금융센터 지수가 점차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해수부 내려왔고 그 다음에 산업은행도 조금 내려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산업은행까지 내려오거나 또는 우리 지금 우리 산업은행이 안 내려오면 대체 금융기관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금융기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금융센터 지수는 분명 지금보다 더 올라가겠죠. 더 올라가겠죠. 우리 세계적인 국제금융도시 보면은 뭐 뉴욕, 그 다음에 싱가포르, 뭐 홍콩, 도쿄, 런던 이런 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도시와 어깨를 나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산이. 또 하나의 세계 위상은 전 세계 227개 국가 수천만 개 도시 중에서 우리 부산이 여러 가지 다 모든 걸 합쳤을 때 살기 가장 좋은 도시 94위에 해당이 돼 있답니다. 꽤 좋은 도시예요. 우리 부산이. 그 다음에 일자리도 많고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근데 우린 잘 모르죠? 잘 몰라요. 뭐 부산 이제 다 망했다 뭐 이러고 부산 그러면 노인과 바다만 남는다 막 이러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세계적 위상을 갖고 있고 거기다 이제 롯데 야구 얼마나 잘합니까? 5연승. 저 사이동 살고 있는데 사이동이 시끄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얼마나 난리 나는지. 오늘도 이기인지 지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가 우리 부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기를 우리 부산이 서울과 어깨를 나름 하면서 갈 수 있다. 그래서 서울과 유사한 부동산 시장 흐름을 갈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격은요, 안타깝지만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도 조금씩 이 서울이 주변 지역으로 좋은 지역서부터 외곽 지역으로 확대되듯이 조금 집값은 회복이 되면서 상승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상승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상승과 더불어서 거래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상승은 안 해도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이 거래량이 뒷받침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격은 회복되는 지역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에 이 서울을 쫓아갈 것 중에 하나는, 이건 좀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되는데, 앞서도 보셨어요. 이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 지역 내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지역에서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는 현상이 서울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부산도 지금 보면은, 서울도 보면은 지금 싼 지역과 비싼 집의 격차가 이렇게 5배 가까이 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부산은 몇 배 났었죠? 6.6배. 예. 서울도 더 나는 거죠. 그래서 서울도 이렇게 격차가 점점 더 많이 벌어진다. 우리 부산도 빨리 우리가 손을 쓰지 않으면은 저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 집값이 올라가는 지역에 거주를 하고 계시거나 내 집 한 채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자산 소득이 늘어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산이 감소하거나 줄어들면서 뭐 상대적 박탈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근로의욕 감소, 이런 것들이 같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산도 지금 이 지역 내의 주택 가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벌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도 서울과 유사한 형태로 지역 내에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좀 안타까운 서울 모습처럼 바뀌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 서울에서도 최고 인기 주거 지역인 강남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좀 상승을 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것들도 우리 부산도 서울을 좀 따라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서울을 쫓아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는 지금 우리 북구랑도 관계가 있는 서울 현상인데요. 서울에 보면은 지금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서울도 지금 690개 구역이 있어요. 우리 부산은 한 200개 내외 정도가 있고 그 숫자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 구별로 이렇게 많이 재개발, 재건축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잘 되는 곳은 아주 잘 되고 안 되는 곳은 안 되는, 이러한 문제점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요. 우리 북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지금 북구도 정비사업, 우리 지금 화명 신시가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북구 내에서도 사업이 좀 잘 되는 지역도 있고 또 사업이 좀 잘 안 되는 지역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은 요 공사비입니다. 공사비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너무 커지면서 너무 높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웬만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700~800만 원 주지 않으면은 공사를 안 하겠다라는 건설사들이 상당히 많고요. 공사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내 헌집을 주고 새 집을 받으려고 하는, 흔히 말하는 조합원님들의 분담금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 아파트 33평짜리를 만약에 준다? 그러면은 옛날 같으면 한 2~3억 정도 추가 분담금 내면은 33평짜리 새 아파트를 받았는데, 지금은 공사비가 올라가니까는 5~6억을 내야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소득은 그대로고 오히려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재건축, 재개발이 시간이 점점 진행이 되면서 사업은 늦어지는데 입주할 때까지 한 10년 남았어요. 근데 나는 지금 내가 40대야. 지금 같으면은 내가 몇 억 내고 입주할 수 있는데 10년 후가 지난 50대가 되면은 내 소득도 주는데 분담금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바 같으면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시는 조합원들이 숫자가 점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재개발 사업이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공사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시공사 계약 해지를 하고,
또 시공사는 나는 이 돈 안 주면 안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산도 마찬가지, 서울도 마찬가지인데 공사해주겠다는 업체를 못 찾아서 정비 사업이 안 되는 것도 무척 많아요. 우리 북구에서도 아마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불거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산도 지금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재개발 사업장 지금 약 전체적으로 한 90여 개,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장도 지금 한 50여 개, 새로 시작하는 것 같이면은 두 개 합치면 한 200개 정도 되거든요. 예. 이러한 구역에서 지금 갈등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추가 분담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하고 정말 해결하기 힘든 그러한 문제점까지 나오면서 사업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이 크게 구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도 마찬가지처럼 이 공사비 인상에 따른 위험 요인으로 인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차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스갯소리로 무슨 말이 있냐면요. 재개발, 재건축, 새 아파트 기다리다가 지치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가 야, 나 저 아파트 재건축 하다가 입주하려다가 입관하게 생겼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입관하게 생겼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아, 정말 오래 걸릴 겁니다, 앞으로. 예, 사업도 안 되는 데도 많을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도 마찬가지인데 절차를 무척 간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을 대폭 올려서 그나마 헌집 갖고 계신 분들이 새 집 갈 때 납부해야 할 추가 분담금의 부담을 많이 줄여드렸죠.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그 줄어든 분담금이 이득이 되는 거에 일정 금액 이상은 또 토해내야 되죠. 공공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특별법에 의해서 안 하는 것보다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야지만 재건축이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특별법이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우리 화명 신시가지에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은 현재의 여건으로 보면은 재건축 거의 못하죠. 하더라도 1:1 재건축. 1:1 재건축이면은 내가 새 아파트 짓는데 들어가는 돈 내가 다 내 돈 내야 되는 거예요. 최소 8억에서 12, 3억 정도까지를 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여건이라고 하면은. 그런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돼서 용적률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허가 기간을 줄여줘서 사업비를 줄여주다 보니까는 내가 납부해야 할 돈이 그냥 재건축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지금 앞으로 이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한 절반 정도 이상은 더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 정도 같으면은 지금 우리 화명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 재건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내 생에 한번 새 집을 얻고 싶어 하면은. 그렇지 않으면은요, 재건축은 현재 여건상 못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리모델링이란 걸 해야 돼요. 리모델링. 그대로 뼈대 놔두고 구조 놔두고 해야 하는 것. 그런데 리모델링보다는 지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이 재건축 사업이 훨씬 더 유리하다. 할 것 같으면. 안 할 것 같으면 그대로 가는 게 맞지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 사업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무척 많이 불거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관심 있으실 이 노후계획도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는데요. 일단 이 노후계획도시는 왜 만들어졌는가? 노후계획 특별법이 왜 만들어졌는가? 지금 1990년도 전후로 해서 서울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이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서울 수도권에 5개 신도시를 만들어서 200만 가구를 한꺼번에 집을 줘줬어요. 그 신도시가 분당, 평촌, 삼본, 중동, 일산 이렇게 5개의 신도시예요. 여기가 용적률이라는 게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 높이로 말씀드릴게요. 아파트 높이가 우리 화명신시가지 마찬가지지만 다 20층에서 25층 내외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재건축하려고 그러면은 더 높게, 더 많이 져줘야 되는데 현재의 법상으로는
그 용적률을 높여줄 수가 없어요. 또 높여주더라도 상하수도, 도로, 학교 같은 것들이 확보가 안 되면 너무 혼란스럽고 과밀되니까는 현재는 허락도 안 해주고 해도 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을, 이 5개 신도시를 그 해당 지역에 계시는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야, 우리 이 지역을 한번 재건축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의 용적률을 우리 화명 신시가지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200%, 분당 같은 경우는 200%인데 200% 내외인 것을 350%까지 올려주자. 우리 화명 신시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230% 내외인데 이거를 350%까지 올려주자. 라는 특별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는 야, 그러면은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만 오래된 집들이 많느냐? 지방도 많다. 라고 하면서 지방의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같이 하자 해가지고 만들어지다 보니까는 우리 부산도 우리 화명, 그 다음에 해운대, 그 다음에 여기 모라, 그 다음에 저쪽 다대포, 그래서 거기 포함해서 5군데가 지정이 됐고요. 전국으로 보면 약 200 몇십 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에 의한 해당 지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우리 부산이 지금 보면은 해운대, 그 다음에 우리 화명, 금곡, 만덕, 모라, 다대포 이렇게 5개 지역에 흔히 말하는 노후계획도시를 할 수 있는 지역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지역을 가지고 앞서 우리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화명, 금곡 같은 경우에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어요.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따른 주민 공람 공고를 30일까지 그때까지 지금 하도록 되어져 있고 의견을 내라라고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의 핵심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요 내용입니다. 뭐 다른 거 다 이제 많이 기억하실 텐데 요 용적률이 현재 요 빨간색으로 칠한 우리 화명 신시가지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용적률이 235%가 평균이랍니다. 요 235%라고 하면 지금 우리 높이 한 20에서 25층 내외의 아파트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350%까지 특별법에서 늘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더 높게 더 많이 져라 하는 거죠. 이 용적률을 높여서 이 빨간색 안에다가 집을 더 많이 높게 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기에 헌집을 갖고 계시는 분들의 분담금이 줄어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용적률 235% 있는 상태에서 이 신시가지를 재건축하게 되면은 1:1 재건축이에요. 내 새 집 가는데 내가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짓는 돈을 내가 혼자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적률이 지금 대략 보더라도 한 20-30% 늘어났잖아요. 이 늘어난 것만큼 집을 더 짓게 되면 그 늘어난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생기는 돈을 헌집 갖고 계신 분한테 나눠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내야 할 돈에서 깎아주는 거죠. 이게 추가 분담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만 이렇게 용적률을 높여서 해주게 되면은 여기 빠진 지역에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왜 우리는 용적률을 그대로 250% 많이 줘야 300% 미만만 주고 이 빨간색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왜 350% 주느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빨간색으로 들어가져 있는 분들한테 이 정도의 용적률을 늘려주는 대신에 공공기여를 해라 라고 해서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공공기여를 할 수 있도록, 즉 가져가는 이득을 조금 다시 사회에 환원을 해라 라고 하는 것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이고요. 우리 지금 화명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4개의 특별정비 예정구역으로 되어져 있어요. 여기 지금 14개. 요거는 지금 우리 임대단지고 요거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14개 단지로 나눠져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세대수를 따지면 2000여 세대에서 작은 거는 400세대 정도짜리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단지 수도 2개, 1개, 3개, 또 4개짜리까지 단지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 만들어 놓은 안에서
올해 12월 달까지 약 2,500세대에 한해서만 선도지구로 지정을 하겠다. 선도지구 지정이 무척 중요합니다. 예. 먼저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 2년 전에, 정확히 말하면 1년 반 전에 서울의 분당에서 이 선도지구 지정하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라는 거는 먼저 우리가 선도지구에 지정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집값이 33평짜리 기준으로 최소 3억에서 약 5억까지가 한 6, 7개월 사이에 확 올라가 버렸어요. 그 집까지 있으신 분들 무척 좋았죠. 그러면서 선도지구 지정 절차에 돌입을 했죠. 그 과정에서 집값이 올라갔는데 결국 이 선도지구 지정 절차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 신시가지 이 빨간색의 14개 지역에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야, 우리도 선도지구 지정 되게끔 하자. 왜 우리는 가만히 있냐? 옆에 단지, 길 건너 옆에 단지는 막 지금 프레카드도 붙이고 막 그 OS 요원이라는 분들, 저기 그 젊은 아주머니들, 아가씨들 저기 단체로 다니면서 도장 찍어 주이소 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확 풀어가지고 막 그 동의서도 받고 막 그러는데 왜 우리는 안 합니까? 아마 이런 단지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분위기다라고 하면은 이 재건축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분들보다는 해야겠다는 분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커질 거고요. 그 선도지구로 지정하는 절차 중에 가장 점수가 많은 절차가 많은 그 항목이 뭔지 아세요? 동의율입니다. 동의율. 100점 만점에 60점입니다. 60점. 그래서 서울 분당 같은 경우에는 동의율 100%가 안 되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인데, 아니, 웃은 현상인데, 그 엘리베이터 벽보에 동의서 안 해준 분들 호수 개제까지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막 인사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왜? 그 몇 가구 때문에 동의율이 100%가 안 되고 90%가 안 넘으면은 그 가격이 몇 억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화명도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과열된 모습이 9월 달부터 12월 달 사이에 좀 나오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14개 정도 중에 지금 세대수를 보면은 하나 정도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나나 2개 정도. 그러면은 하나 된다라고 하면은 경쟁률이 14대 1. 2개 된다라고 하면 7대 1이에요. 거기에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그 돈은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낸 돈을 가지고 그 선도지구 지정 절차에 들어간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선도지구 지정 발표는 언제 정도? 12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12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공유를 말고는 그 다음 차순위 우선 선택 기준은 뭔가요? 그 지금 그 부산시 누리집이라는 데 들어가 보시면 있는데요. 예, 누리집 들어가 보시는데 대표적인 것이 세대수, 그 다음에 단지수, 그 다음에 이 안에 노후도. 그래갖고 60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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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그렇게 4개, 5개 항목에 걸쳐서 100점 만점으로 되어져 있고, 나머지에 대한 편차는 그리 크지 않은 걸로 보이니까 40점에 대한 편차는 그리 크지 않고요. 주민 동의율이 60점이에요. 그러니까는 40점에 대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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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항목은 웬만하면은 다 100점 만점에 다 맞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동의율에서에 대한 60점 항목이 크다 보니까는 거의 우스갯소리로 100%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경쟁률로 봐서는 동의율이 다른 지역보다도 더 우리 화명이 중요하지 않겠나.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개 정도인데 여기는 3,500세대 정도가 그 지금 선도지구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경쟁률로 보면은 뭐 좀 비슷하긴 한데 우리 화명에서 동의율이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분당 같은 경우에 그 단지 전체가 경쟁을 하다가 3억에서 5억이 올라갔는데
선도지구가 4군데가 지정이 됐는데 4군데 지정된 단지는 3억에서 5억 올라갔던 가격이 유지가 됐고요. 떨어진 지역은 3억에서 5억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가지고 한 1, 2억 정도 올라가는데 그치고 있어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선도지구가 안 되더라도 이 지금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이 지정이 됐다라는 자체만으로도 가격 상승 요인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은 선도지구가 됐으면 더 좋겠다라고 봤고, 선도지구 같은 경우에는 뭐 심한 고문이 될 수 있는데 최소한 입관까지는 안 해도 되실 것 같아요. 선도 지정이 되면은. 네. 그래서 빠르면은 분당 같은 경우에 한 7, 8년 안에 입주까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분당하고 우리 화명하고 차이는, 시점 차이는 한 1년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부산이 상당히 두 군데는 빨리 진행을 좀 하려 하고 있고, 요게 이제 선도지구 지정이 되고 요 특별정비 예정구역에서 예정자가 빠지고 특별정비구역으로 확정이 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재건축하는 것처럼 확 바뀌는데, 재건축하는 것보다 기간은 반 이상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인허가 절차가 무척 간소화되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이득 때문에 가만히 내비둬두면은 재건축이 정말 어려울 사항이었는데, 이 특별법에 적용이 된 이 14개 빨간색에 해당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늘어나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정 의원님께서 요 빠진 지역들, 주로 요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대림하고 롯데캐슬카이죠,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저 지역은 현재의 법 여건상으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한 노후계획 지역 특별 정비 예정구역으로 현재 여건은 포함이 안 되는데, 요 포함될 수 있는 거를 5년에서 10년마다 재정비를 할 수 있답니다. 그때 국토교통부 지침이나 여건이 바뀌면 포함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확인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짰는데 5년 단위로 하는 거니까는 최소한 5년 안까지 현재 빨간색으로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이 법에 의한, 이 특별법에 의해서 재건축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질문은 죄송한데, 정부 정책이 바뀔 수 있는 거는 정권이 바뀐다든지 이런 특별법이 적용을 받거나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이 법은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향후 사업이 이어집니까? 특히 선도지역에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저 구역 안에 드는 아파트들도 나중에 추진하게 되면 그 사업이 계속 연속적인. 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는 법 개정이 일어나면은 얼마든지 나머지 지역도 추가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법 개정 내용에 따라서, 그리고 그 법 개정 여부에 따라서는 뭐 지금 빨간색이 아닌 지역들도 얼마든지 포함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법 개정이 뒤따라야 되는 거죠. 제가 질문을 자꾸 많이 해서 죄송한데, 네. 그러니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런 사업들 아파트 단지별로 동대표 위주로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좀 느슨한 아파트들은 뭐 주민 자체적으로 스스로 움직여야 되는가, 아니면 전문적인 브로커나 의뢰할 때 이런 기관들이 지금 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자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그 사업자에는 공공기관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재건축하듯이 우리 조합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신탁사라는 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가 주관이 돼서 하는데, 지금 분당을 봤더니 가장 많이 입주민들과 협약을 해서 하는 곳이 무슨 부동산 신탁, 요런 회사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가장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어떤 곳은 LH에서 우리가 해줄게 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과의 접촉은 지금 저 해운대 봤더니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입주자 대표회의 말고 별도로 자치위원회인가 무슨 걸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도 있는 걸로 그렇게 프랜카드가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추진 주체는 아마 이 최소한 이 예정구역별로 붙어져 있는 그 단지 안에 흔히 말하는 소유자분들끼리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1차적인 좀 첫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것이 지정이 되게 되면은 안 되는 것보다는 이득인데, 유의할 사항도 있습니다. 유의할 사항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 또한 용적률을 이렇게 높여준다 하더라도 얘 가지고 했을 때보다는 돈이 덜 들어갈 뿐이지 추가 분담금이 안 낸다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재건축은 한 단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화명 무슨 2차 아파트, 그럼 2차 아파트 1000세대, 근데 그 옆에 3차 아파트 500세대, 그러면 재건축을 하려면 2차 아파트 1000세대 3차 500세대가 따로 할 수 있잖아요. 따로 재건축은 따로 할 수 있는데 이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에 의한 특별법은 이미 묶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단지 수가 2개 단지, 어떤 거는 1개 단지, 어떤 건 3개 단지, 어떤 개는 4개 단지까지 묶어놨어요. 이 4개 단지별로 다 특성이 다르잖아요. 어떤 단지는 용적률이 250%일 거고, 어떤 단지는 220%일 거고, 어떤 단지는 지하철에서 가까울 거고, 어떤 단지는 학교에서 가까울 거고, 어떤 단지는 상가 비중이 클 거고, 어떤 단지는 상가가 작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4개, 3개 묶어져 있는 단지별로 합치된 의견을 내는 것들도 무척 중요하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분당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합의가 됐냐면 이 4개 단지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지금 있는 A 아파트 101동에 있는 사람이 B 아파트 105동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재건축 하다 보면은 바닷가 보이더라도 동호수 잘못 보이면 바닷가 안 좋은 쪽으로 가잖아요. 하물며 그런데 4개 단지가 모였어요. 그럼 4개 단지 중에서 지하철역 가깝고 학교 제일 가까운 A라는 단지가 그 앞에 있어요. 근데 이 단지 분들은 저 뒤에 4개 단지가 한꺼번에 하니까 4개 단지 제일 먼 데 있는 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나는 못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게 생기니까는 분당에서는 극적 합의를 봐가지고 그 자리에 입주하는 걸로 4개 단지가 있으면 4개 단지에 A 아파트인 사람은 A, B에 있는 사람은 B, C에 있는 사람은 C, D에 있는 사람은 D. 예. 그렇게까지 지금 합의를 봐서 추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정도까지 합의가 되는데 우리 화명에서도 이 정도 합의가 돼야지만 이런 것들도 좀 갈등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 서울 분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의가 되네라고 할 정도로 놀랄 정도로 그런 합의가 돼가지고 그 자리에 입주를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고요. 또 한 가지 그러니까 분담금 논란, 그 다음에 이 단지 수가 4개 가까이 묶이면서 그 우리 주민분들끼리의 의견 취합,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공공기여에 대한 이제 금액에 대한 것들을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인정을 하셔야 한다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앞으로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될 텐데 앞으로 일단은 빨리는 가지만 그래도 끈기와 그리고 협의를 가지고 지켜보시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만 원활하게 좀 사업이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안 하는 건,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안 하는 건 낫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요 서울과 우리 부산을 봤을 때 서울처럼 간다라고 하는데, 지금 서울처럼 가는 것들에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지금 따져주고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큰 지역, 그리고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는 지역서부터 더 많이 크게 개발한다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서울 같은 게 요즘에 그 GTX라고 하는 것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GTX 정차역 주변으로 해서 교통노선이 좋아지면서 그 해당 지역으로 발전이 되는데, 우리 부산도 지금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올해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지금 도시기본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은 서울처럼 아주 크게 개발될 것 3개, 그 다음에 덜 개발될 것 9개, 그 다음에 조금 덜 개발될 거 8개, 이렇게 3단계로 나누지 않고 똑같은 규모의 동그라미를 10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전에는 이렇게 안 돼 있었거든요. 그전에는 서면 광복,
그 다음에 해운대, 그 다음에 강서, 요 세 군데를 가장 크게 개발하겠다라는 계획이 잡혀져 있다가 요번에 만들어진 계획에 보면은 해운대든 서면이든 강서든 필요 없고 10개 지역을 똑같이 개발하자라고 10개의 핵심 코어라고 하는 기본 계획이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에 우리 지금 북구 쪽에는 요 덕천이라는 곳이 핵심 코어 10개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었어요. 요 덕천은 옛날에도 부도심으로서 역할을 했었던 곳이거든요. 예. 근데 그대로 부도심에서 10개 핵심 코어 지역으로 남겨놨는데 문제는 앞으로의 여러 가지 이 상황 중에서 그동안에 이 동그라미조차 없었던 강 건너 강서 쪽에 우리 덕천과 같은 곳이 2개가 만들어진다는 계획이 잡혀져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무척 많이 염두에 둬야 된다. 우리 북구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북구가 지금 우리 2차 공공기관들 내려오면은 2차 공공기관 입지를 우리 북구 쪽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교통노선 같은 것들도 우리 지금 우리 경부선 같은 것들도 지하하는 것들도 하고 있는데 그 지하하면서 보다 좀 다양한 어떤 교통 체계를 우리 여기 구포역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화명역 중심으로 해서 정찰하거나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는 게 그동안에는 이 강 건너가 너무 낙후되어져 있었고 우리 강서구 그러면은 저도 와보니까는 30년 전에 와보니까는 파 농사 그렇게 많이 짓더라고요. 지금 강서 가면 파 농사 짓는데 거의 없잖아요. 다 농사 짓는 거 조금 있는데 강서구는 강서구 전체가 다 개발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발 제한구역 거의 다 해제되고요. 지금 빈 땅은 다 토지 수용돼 가지고 연구개발 특구가 되든지 대저 신도시가 되든지 제2 에코델타 시티가 되든지 저 위에서부터 다 강서구청서부터 가덕도까지가 다 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개발 계획이 너무 큰 거예요. 크다 보니까는 제가 많이 우려스러워서 이제 드리는 이야기인데 이런 상황을 보면은 큰 도시로 사람이 집중되고 산업이 집중되고 장사하시는 분들, 먹고 마시는 분들의 집중이 커진다라는 법칙이 있어요. 우리 교통 여건 좋아지고 서울이 커지니까는 대구 분들 1시간 반이면 서울 가니까는 서울 가서 옷 사고 음식 드시고 쇼핑하시고 그 다음에 의료 수술 같은 거 하시고 내려오시고 다 그러시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쪽 강 건너 강서가 10개의 동그라미 중에 옛날에 없었는데 이렇게 2개의 동그라미가 덕천처럼 나타났다는 것은 이 지역 개발도 만만찮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금 그 에코델타 시티라는 데 가보셨죠? 네. 지금 입주하면서 거기 지금 모두 들어온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다른 지역을 가보더라도 외곽 지역에 만들어진 신도시의 위상이 상당히 크게 많이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 대전 가보십시오. 대전역 앞에 중앙동 지하상가 다 지금 텅텅 비는데 대전역에서 1시간 정도 빠져나가는 둔산이라든지 이런 쪽 가면은 사람들이 벌벌하고요. 너무 상권도 형성이 잘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계획대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 북구도 저 강서구 쪽을 옛날 모습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 덕천이나 북구를 뛰어넘는 더 나은 주거지나 상업지, 그 다음에 교육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북구를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옛날에는 저쪽 강서구에 있는 분들이 덕천 와가지고 우리 함영 와가지고 고기 먹고 약주 한잔 하시고 영화 보고 했는데 잘못했다가는 우리 북구에 계신 분들이 강서구 가가지고 쇼핑하고 먹고 애들 교육시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게 불과 앞으로 5년 내외 정도 기간이면은 결정이 그렇게 날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북구가 그러한 강서구 쪽으로 좀 이전되는 그러한 상권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서구 쪽으로 유출이 안 되게 하려면 지금 우리가 강서구 쪽에서는 북구 쪽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부산시에서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뭐 뭐더라도,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거를 우리 부산으로 유치하려는 노력들처럼 부산에서 무엇인가 들어서는 것들을 북구로 유치하려는 노력들을 지금 정말 단단히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것이 아파트가 됐던, 공공기관이 됐던, 아니면 어떤 교육시설이 됐던, 또는 교통여건 개선이 됐던 간에, 그렇지 않으면은 이 강서 쪽의 이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압력을 상당히 많이 받을 여건에 놓여져 있다. 그렇게 판단이 들어서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우리 또 지금 집권 여당이 되셨기 때문에 더 큰 힘을 받으셔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좀 지키고 또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요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이 이렇게 10개로 만들어졌다는 것, 그 중에서 없었던 2군데가 강서로 갔다는 것, 그 다음에 이 기장까지도 동쪽도 이렇게 해운대와 기장이 이렇게 같은 규모의 동그라미로 커졌다는 것, 즉 양쪽 사이드가 너무 크게 커질 것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 지켜야 된다, 더 크게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부산이 세계적 위상을 갖고 있는 도시로서 앞으로 서울 아니면 그 다음에 우리 부산이다라는 건 확실한데, 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도시로서 부산이 역할을 하는 그런 과정이 얼마든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부산은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이 아닌 정상화의 모습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1시간 한 반 정도 저 혼자 열심히 떠들었습니다. 우리 저기 정 의원님이 박수 많이 치라고 시키셨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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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야기를 우리 정 의원님이 이런 저기 부탁을 잘 안 하시는데 저한테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정말 평생 처음 부탁을 하셨는데, 오늘 정말 제가 뭐 재미나게 해드려야 되는데 걱정을 많이 하고 긴장을 많이 하고 왔는데,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 몇 분 질문 받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